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농업연구소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세 가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LS 제도와 안전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친환경 토양 및 영양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출하자 여러분들,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PLS 제도와 안전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빨간 글씨에 보면은 안전성은 적합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특히나 로컬 푸드에는 안전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손끝에 달려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자면 여러분들 출하자 여러분들의 결국은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병해충하고 우리가 농사를 짓자 보면 잡초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자재가 필수 자재가 농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농약 자체가 유기합성농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농약이. 그러면 유기합성농약이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안전성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몸에도 효소가 있듯이 식물에도 효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작물에도 효소가 있고 또 작물이 햇빛에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이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생산 과정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유통 과정은 식품의약안전처나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합성농약을 직접 사용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법의 저촉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안전성이 있는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만 철저히 지켜주시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농약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기합성농약이라는 정의가 농약관리법에 보시면은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흔히들 우리가 유기합성농약 그러면 제초제, 그 다음에 살충제, 살균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외에도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유기합성농약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리 기능을 증진하는 것은 각종 예를 들어 색깔을 좋게 하는 착색제, 그 다음에 크기를 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씨앗을 없게 하는 우리가 지베렐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합성농약 범주 안에는 예를 들어 호르몬제나 착색제나 생장조정제 부문도 꼭 유기합성농약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기합성농약이란 도대체 조금 쉽게 풀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에 보시면은 무기농약이 있고 천연농약이 있죠. 이건 대부분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셔도 가정재배를 하셔도 여기 무기농약이나 천연농약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천연농약이라는 건 예전부터 사람들이 익히 이제 알고 있던 그런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한 그 지식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니코틴이 이제 담배에 있는 주성분이 니코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니코틴에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흔히들 보면은 진딧물을 잡는 데 많이 씁니다. 그러면 진딧물을 잡는데 진딧물에 대한 그 니코틴에 대한 화학 구조식을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다시피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알칼로이드라 그러는데, 대개 보면 천연농약에서 일명 독초라 그러죠. 독초 속에는 거의 다 알칼로이드 성분이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한산고리가 있고 질소가 있죠. 물론 여기도 한산고리가 있고 질소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럼 과학자들이 이러한 니코틴의 분자 구조식에 착안을 해서 보다 안정성인 유기합성농약을 만들려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똑같은 질소가 있지만 염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에틸렌가스가 붙어 있고 여기 보면 질소도 하나 더 있고 뭡니까? 여기 보면 아질산가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독한 아질산가스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진딧물에 흔히들 사용하시는 니코티노이드겐인 코니도라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합성농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기합성농약을 다시 정리를 압축을 하면은 천연물질에 있는 독소에 대한 그 구조식을 보고 좀 더 과학적으로 인위적으로 독한 독소들을 갖다 붙였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GMO나 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합성농약을 여러분들이 얼씬 봐도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기합성농약이 나쁘다.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기합성농약이 없다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천연농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병해충을 방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담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담배가 아주 많은 양이라도 거기에는 니코틴 물질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니코틴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드는 코니도는 분자 구조식이 이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니코티노이드 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피레스노이드계가 있지 않습니까? 피레스노이드계는 피레스린, 제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기합성농약이 얼마나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도 역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몸에도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MRL이라는 게 있습니다. MRL은 뭐냐면 국제적인 룰이 있는데 코덱스에서 모든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공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바로 거기에 따른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MRL이 가지고 이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만드는데 농작물별로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이나 사용량 물론 아주 중요하죠. 그렇고 아주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소확전 살포 가능 일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별로 등록되어 있는 농약만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컬 푸드의 경우에는 특히 안전성이 중요시 되는 게 뭐냐면 소면적 작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희소한 작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고추라든지 사과 같은 건 재배 면적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농약 회사에서도 여러 품목을 등록하지만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작은 농산물은 별로 없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보시면은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써야 된다. 예를 들어 고추에는 등록되고 여러분이 출하하시는 예를 들어 머위에 샐러리에 등록이 안 됐다면 고추에는 쓸 수 있지만 머위나 샐러리에는 쓸 수 없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PLS 제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 간단합니다. 농작물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이 되면 무조건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PLS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소확전 살포 가능 일수가 그 다음에 이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물론 이제 안전성이 부적합되자면은 사용량을 많이 했다든가 희석 기준을 좀 세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확전 살포 가능 일수는 뭐냐면 어떤 농약을 사용을 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수확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표에 보시면은
지금 이 표가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농약입니다. 농약이면 예를 들어 3일 돼 가지고 분석을 안 했더니 병이나 해충은 잘 듣더라도 여러분이 이 점선이 있는 게 바로 점선이 MRL입니다. 잔류 허용 기준. 그러면 이 점선을 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일 정도 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병해충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MRL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적 살포기 가능 일수라는 게 여러분이 엽체류의 경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맞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는 수학적 살포 가능 일수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코니도라는 농약이 진딧물에 많이 사용하시는 농약이죠. 여러분이 물론 흔히들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과에도 코니도가 등록되어 있고 수박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에는 수확 20일 전에 만약에 코니도를 쳤다라면 21일 지나가지고 수확을 해야 MRL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박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7일만 지나면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똑같은 코니도인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 MRL을 표를 감아 보시면은 평생 섭취해도 건강에 아무 없는 수준이라 이 뜻입니다. 이제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박은 아주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과는 천천히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농약이라는 것은 그 농작물에 포함되고 있는 중량에 대한 함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안에도 아주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 있구나.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지켜주면은 과학적으로 우리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MRL이라는 게 19년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PLS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PLS 제도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허용 기준이 없고 해당되는 게 없고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MRL은 각 농작물별로 농약의 종류별로 허용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5ppm이 될 수도 있고 10ppm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PLS는 중요한 게 뭐냐면 0.01ppm만 되면은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01ppm이란 건 전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LS를 우리말로 하면은 농약 허용 물질 목록제도, 영어로는 뭐냐?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그래서 PLS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여러분이 로컬 푸드에 주로 출하하는 농산물은 소면적 작물이고 엽채류나 경엽채류, 즉 희소한 작물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등록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늘 약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농약 사용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로 생산하신 농산물이 취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PLS가 시행되면서 로컬 푸드에 위반된 잔류 분석 결과, 말 그대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난해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난해 전체 농산물이 전국에서 1.4%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약 100점 중에 한 점 반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산하시는 로컬 푸드의 농산물은 부적합률이 100점 중에 2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히나 PLS에 나왔는 농산물 중에 부적합 순위를 보시면은 홍고추가 7%입니다. 그리고 대파가 6%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표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벼의 도열병 약인데 원래는 요 이소프로리올렌이라는 농약이 벼의 도열병 약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쑥갓이나 시금치, 대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원래는
메티벤즈티아주론이라는 농약이 마늘밭에 잡초약으로 말 그대로 제초제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노란매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건데 쑥갓이나 시금치에서 나왔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로컬푸드에 출하한 농산물을 쉽게 제초제, 그 다음에 살충제, 살균제, 생장 조정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등록되어 있는 건 일절 사용을 하면 안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농약을 사용하실 때 첫째,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확인할 것. 두 번째, 출하할 때 소학전 사용 일수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표에 보시면은 의무적으로 포장지에 다 표시를 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포장지를 좌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첫째 이제 요 다이아지논이라는 농약인데 주성분이 나와 있죠. 주성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다이아지논이라고 주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상표에 있죠. 상표에 보면 다이아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톤이 있는데 배추의 벼룩 잎벌레약입니다. 그러면 요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 파종 전까지 그러니까 정식 전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다이아톤 다진 델타포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배추의 벼룩 잎벌레에 등록되어 있고 겨자채만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준이 바로 요것입니다. 보시면은 파종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그러니까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14일 이내에만 한 번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농약 포장지에 보면은 어디에 써야 된다, 어떤 장목, 그 다음에 안전사용 기준, 요게 바로 소학전 살포 일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장지에 잘 보시고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 아주 좀 생소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살충제 글씨가 있고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1B라고 나와 있죠. 여기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끔 들었을 겁니다. 농약의 작용 특성인 작용 기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강의에서는 농약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를 보면 여러분들 좀 당황하시죠? 전문 용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보시면은 일단 가벤다즘이라는 영어가 있고, 가벤다즘은 농약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주성분의 이름, 가벤다즘이 있고, 밑에 나1군이라는 말이 있죠. 나1군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살충제는 1, 2, 3, 4로 나가고, 살균제인 나군, 가나다라로 나가는데, 요게 나군 자체가 뭐냐면 작용 기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벤다즘이 있고 베노밀이 있고 티오판네 메칠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농약 품목명을 말하고 까만 글씨로 아주 많은 거 있죠. 이게 뭐냐 농약의 상표를 말하는 겁니다.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의 품목명이 있고 농약의 주성분이 영어로 가벤다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가벤다즘이나 베노밀이나 티오판네 메칠이나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상표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가벤다즘 밑에 나1군이라고 빨간 글씨 있죠. 나군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군이 바로 뭐냐? 여기 표에 보시면은 나군을 어떻지 나군을 여러분이 쓰시고 요번에 나군을 쓰고 다음에 또 나군을 썼다. 그래 될 경우에는 똑같은 나군의 역할처럼 요 바로 밑에 보면 MBC라고 메칠 벤지 아미노 다졸 카베메이트라고 똑같은 농약으로 바뀐단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질이 똑같은 놈이니까 결국은 작물에 들어가면 똑같은 성질을 가진 요 화학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반복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5번에 치고 다음에 또 연속해가지고 절대 치는 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표를 한번 더 볼까요? 바로 이게 뭐냐면 반복해 칠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살균제입니다. 살균제는 어떻게 됩니까? 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1군은 반복해서 쓸 경우에는 농약 자체도 안전성에 부적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밭의 병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농약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 실사례까지 지금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1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분도 매우 유사하는 겁니다. 요 유사하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농약이. 그러면 여러분이 농약상에 가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농약을 사용하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래요? 그 농약에 대한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은 농약 살포할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농약과 같은 작용 기작을 가진 거, 그 다음에 고농도로 진하게 칠 경우에 작물에 내성이 생긴다, 병에 내성이 생긴다, 벌레에 내성이 생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면 내성을 바로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성을 줄이려면 첫째 위의 방법하고 반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농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작용 기작을 가진 걸 써야 되고 농도를 규정 농도를 지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병과 해충이 있는데 관리하는 게 병 관리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보면은 예방제와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LS는 마무리하겠습니다. PLS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토양 관리 여러분들이 아주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양 관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이 있잖아요. 잔류하는 농약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알타리 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그런 거 뿌리 작물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전작물에 약을 많이 쳤을 경우에, 예를 들어 지난해 같으면 고추에 농약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탄저병을 많이 쳤는데 올해는 뿌리 작물을 그 자리는 심지 않는다. 말 그대로 돌려짓기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윤작이라든지 우리가 녹비작물,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마지막에 보면은 석회 있죠. 석회. 여러분이 석회 고토라고 농업인 같으면은 3년에 한 번씩 그 밭 재배 면적 양에 비례해서 석회 고토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석회 고토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주셔도 여러분들 밭에 농약의 함량이 많이 떨어진다. 어디 토양에 있는 농약이 많이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토양 자체가 중화가 돼가지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약 자체도 서서히 분해가 빠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토석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 농약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사용금지 농약,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는 농약들은 일체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농약의 저항성 관리는 앞서서 제가 농약상에 많은 농약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항성이라는 건 영어로 말씀드리면 톨러런스라는 겁니다. 톨러런스. 그러면 여기서 겁나는 게 저항성이 뭐냐? 내성이 겁나는 게 유전자가 병해충에 대한 여러분 밭의 병과 해충에 대한 그 유전자가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후대에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고 작용 기작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저항성이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벌레가 작지 않습니까? 작은 벌레 속은 뭐냐? 이동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수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몸에 강하게 어떤 농약이나 강한 어떤 화학물질에 강한 인자를 후대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면 저항성이 여러분들 벌레만 생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 배에 도열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고추에도 탄저병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병의 저항성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하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저항성 관리하는 걸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작용기작과 작용점인데 다음에는 요 작용점이란 건 농약이란 건 공격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농약 종류마다. 그럼 공격 목표가 있으면 그 공격 목표까지 가는데 전체 기간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1년의 과정을 가지고 작용기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용점까지는 이해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농약이라는 건 농약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군을 조심해라. 그러듯이 농약에는 농약 종류마다 작용 특성이라는 게 있네. 그걸 가지고 전문용어로 작용 기작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는 제가 시간상 이제 생략을 하고 뒤에 넘어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균제 병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살균제를 보시면 보호살균제가 있고 직접 살균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살균제는 말 그대로 병균의 포자가 바람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병이 발생되기 위한 살균제를 말한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살균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병이 발생되면은 그때 이제 그 농약을 선택해 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어렵다는 뜻이 뭐냐면 보호살균제가 따로 있고 치료살균제가 따로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작용기작에 대해서 살균제의 까다로운 살균제에 대해서 작용기작을 말씀드립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먼저 그림이 있죠. 탄저병이 있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고추의 탄저병이 있다. 똑같은 겁니다. 왼쪽에도 사과의 탄저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에 이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호 살균제 예방을 목적으로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뭐냐?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제를 한번 밑에 내려가 볼까요? 제일 하단에 내려가 보면 자, 작용기작의 표시 중에 가에서 차까지 살균제는 가에서 가나다라로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한번 볼까요? 보호제는 뭡니까? 예방제인데 작용기작의 표시가 뭐로요? 카 그룹만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몰고 다니죠. 그죠? 그건 뭐 영어로 카지만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농약의 살균제가 글씨가 살균제 글씨 밑에 카만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는 보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군 안에는 농약이 무수히 많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상당히 종류 많은 것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카그룹이다 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좀 뭐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카그룹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그룹은 뭐래요? 자, 저항성이 있다 없다? 저항성이 거의 없죠. 카그룹의 특징이 강점이 이겁니다. 강점이. 그러면 카그룹은 왜 그러냐? 다작용점입니다. 여러 군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치료제를 한번 볼까요? 치료제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저항성이 쉽게 유발되는 겁니다. 왜? 한 군데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냐면 단작용점이라다. 그 다음에 보호살균제는 뭐냐? 다작용점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치료제는 왜 치료제의 효과가 있느냐? 또 한번 볼까요? 침투이행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호살균제는 뭐냐? 접촉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호살균제는 카그룹이 맞는데 보호살균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다나, 라가 있다 이겁니다. 다라사는 분명히 치료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왜 이쪽에 왔냐?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냐? 다라사는 원래는 치료제가 맞는데 보호 기능도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병이 오기 전 상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상태에서는 카군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밭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병이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물체 몸에 병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나, 라나, 사를 선택한 게 더 유리하다 이 뜻입니다. 왜? 침투 이행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거기 표에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이면 다나, 라나, 사를 선택해 쓰십시오. 그러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분들 작물 관리를 잘 해놨을 때는 병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작물이 굉장히 튼튼할 때는 비가 오기 전에 카군을 선정해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의 포장지에 보면은 살균제 글씨 밑에, 살충제 글씨 밑에 다 넣어놨습니다. 자, 제초제는 A, B, C, D로 나가고, 살충제는 1, 2, 3, 4로 나가고, 살균제는 가나다라로 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고초에 농약이 등록된 게 진딧물이 있는데 8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 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4A란 작용 기작 안에 농약의 상표, 요 상표입니다. 상표는 다르더라도 4A란 작용 기작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작용 기작이 다르냐?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농약을 구매를 하시고 쓰실 때 작용 기작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작용 기작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상표 이름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작용 기작이 다 같으면은 똑같은 농약을 쓰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저항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균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 1군 아주 주의해라. 아주 주의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용기자 활용기술이 요 표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 보시면은 두 가지가 살균제죠. 살균제. 자, 다이가 굉장히 좋은 약이라 그랬습니다. 침투성도 있고, 치료제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 기능도 있고. 그러면 다이군에 보면은, 요걸 써도 병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살균제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라라고 항생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될 때는 다이군을 한 번 정도 쓰는 거. 그러니까 두 번 정도 건너가지고 간격을 두고 쓰는 건 큰 무리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밑에 보다시피 다이를 쓰고 바로 한 번 건너서 다이가 오면 큰일 나겠죠. 안 그러면 다이를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다이를 쓰면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여러분들 밭에 병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저항성의 문제입니다.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도 보시면은 아주 이런 식으로 작용 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작용 기작이라는 걸 크게 어렵지 않네. 치료제는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절대 반복했으면 안 되겠네. 그러나 보호제는 다 작용적이기 때문에 간혹 반복을 써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는 요 보시면은 일단 병이 오는 조건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대기 덥다든가 요즘처럼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비가 많이 올 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래요? 일단 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예방제로 카군을 살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병이 발생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를 선택해서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작용기작인 살균제에 대한 작용기작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나다라 순서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 보면 전체를 제가 표 안에 농약을 조금만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로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 들어갑니다. 자, 병에 대한 예방하고 작용기작 활용기술 요 표 안에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잘 만들어 놨죠. 자, 사전 예방을 한다. 언제? 상시적으로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해야 돼. 상시적으로. 사전 예방을 한다 이겁니다. 상시적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풍광수토,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 배수도 잘 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우력이란 말은 뭐냐? 우력이라는, 여러분이 보통 보면 작물이 6월 달까지는 한 12일, 13일 정도를 가지고 농약을 친다. 즉 살균제를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일, 13일 정도 되면은 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작물에 병이 없다는 뭐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카군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비 오기 전에 쳐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강우 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끝에 보면은 위험 감염기는 뭡니까? 일단 여러분 밭에 병이 왔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장마기가 도래돼 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말 그대로 환경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비가 오기 전에 보통 보면은 한 10일 정도 기간으로, 왜 위험한 기간이기 때문에 10일 정도 주기로 비가 오기 전에 역시 뭐래요? 병이 와 있다면 치료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표를 잘 보시고 비가 오기 전에 최소한 6시간 전에
시로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온다면 반드시 농약 더하기, 살균제 더하기, 전착제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은 제 나름대로 제가 한 30년 동안 강의하고 연구의 노하우로 요 표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시안하실 때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농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농약 정보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작용지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작물도 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를 들어 병도 치고 이러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앉으셔 가지고 컴퓨터로도 여러분이 내가 사용하는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작용기작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의 약효 최대화 방안인데, 최대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요 한 가지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제가 전착제 사용도 말씀드리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한번 보시고, 혼용 순서가 있습니다. 혼용 순서. 여러분들이 농약에 보면 소화제가 있고 액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혼합할 때 소화제를 제일 빨리 넣는 겁니다. 소화제를 넣고 다른 거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소화제를 제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유제가 있다면 유제를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전착제로 혹시 비가 올 경우에는 제가 섞어 쓰는 게 좋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일 마지막에 전착제를 넣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화제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착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적합 발생 요인도 여러분이 간혹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 표는 제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과거에 근무할 때 잔류농약 분석 실에 제가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적합할 사례가 많은 것이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요 표를 보시면 안전 농산물에 대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잘 만들어 놨죠? 예. 첫째, 여러분들이 농약 사용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약에 작물별로 등록된 거, 그 다음에 수확 전 사용 일수를 꼭 지켜서 수확할 때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가 안 하는가 꼭 확인해 가지고 출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농약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1번이나 2번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나 3번의 주인공이 되면 진짜 참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약회사에, 농약상에 사장님에 의존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밭에 병해 충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자입니다. 이제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영농일지를 꼼꼼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안전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통풍이 잘 되게 있는 거. 어디? 여러분들 밭에. 그리고 배수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양 관리도 잘하다 이 뜻입니다. 시비가.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은 예방 차원. 그 다음에 벌레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릴 때 치는 겁니다. 만약에 벌레가 없으면 살충제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병은 뭐리요? 반드시 예방 차원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2, 13일 정도. 그 다음에 위험기에는 10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살포하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사진에 보시면은 탄저병이 걸린 고추가 있죠. 반드시 그 고추를 따내고 나서 약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살포 전에 철저히 제거하고 나서 약을 살포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약의 작용기작 활용은 농약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없다? 당연하게 있는 것이죠. 예, 확인하시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냐, 여러분들이 수시로 친환경 방제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래요? 안전농산물 생산하는데 크게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찰을 하시고 여러분들 밭에 병해충 관리를 꼼꼼히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꼼꼼히 기록도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밭이 로컬푸드 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출하자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광역 상생 장터의 로컬 출하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들이 찾는 농산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